지성이 영성으로 이어진다는 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런 불교를 기다렸던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참 특이한 일을 많이 겪네요. 이게 이제 이 2층에 지금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온 오프를 지금 같이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런 이제 조건도 이제 불과 올 초만 해도 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그리고 인생에 이렇게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 이거 자체가 신비로움일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뭐가 이적이다, 뭐 신기하다 그러면 뭐 병을 고치고 막 뭐 공중에 날아다니고 뭐 이제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 이제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어떤 일이 일어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늘 일상이 참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를 이렇게 이제 좀 세밀하게 관찰한 적이 이제 많았는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그 공동체 이전에는 코스가 있잖아요. 1학년, 2학년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석사 끝나면 박사하고 뭐 이런. 그래서 이 큰 덩치가 보이기 때문에 그 미세한 이제 어떤 물줄기의 변화 같은 거를 감지를 못해요. 분명히 있는데도 내면의 뭐 변화, 뭐 인간관계의 변화 이런 게 뭐 어마하게 일어나도 큰 이제 물줄기만 보는 거죠. 근데 공동체라면서 그런 식의 이제 외연이 싹 사라지니까 매일매일 또는 매년에 또 매 계절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다. 이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됐죠. 큰 덩치가 없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뭐가 돼가 없으니까. 예. 예. 감리당을 뭐 한 5년 하면 뭐 자격증이 나와서 어디 가서 뭐 식당이라도 취직할 수 있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5년이 됐는데도 뭐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네. 뭐 이러죠. 이 뇌에서는 안 일어난 거지. 인간관계는 굉장히 많이 변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줄기보다 미세한 어떤 그 신의 여울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도랑인가? 뭐 있잖아요. 그 실개천? 실개천. 이 단어를 참 쓴 지가 오래됐네. 실개천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이제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런 걸 음미하느라고 이렇게 진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하는 프로그램은 강의도 아니고 세미나도 아닌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이게 적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도 적응은 잘 안 되더라고요. 뭘 얘기해도. 그런데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행설수설이라고 마음이 가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이 올 초에 제가 수첩을 보니까 이제 그냥 영어로 좀 들려야 내가 좀 지식을 좀 확장하겠다. 그랬는데 그 영어 선생님으로 제가 선택을 한 게 달라이라마를 선택을 한 거죠. 그 영어가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제 그걸 듣다 보니 이 영어 공부는 끝났다. 다른 네이티브가 하나도 안 들려요. 완전히 발음이 그냥 제 수준에 맞춰 있는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달라이라마는 들으시는 거죠, 다른 영어를.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는 거의 포기를 했고, 그 티베트 불교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티베트 불교를 이제 불교로만 이제 접근했던 거는 이전에도 그냥 약간 있었던 것 같고, 달라이라마 뭐 존자님은 이제 전 세계인들이 다 엄청난 이제 존경과 사랑을 보내는 분이니까
뭐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티벳이라는 나라의 역사랑 그 문화가 너무나 신기했어요. 진짜 이 경이로움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한 역사는 이제 연안 박지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조선과 근대 그리고 이제 중화문명권 여기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이렇게 좀 사이드로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갑자기 제 시야가 그 중국 옆에 있는 인도로 이제 먼저 가기는 갔죠. 불교 공부 때문에. 근데 인도사는 진짜 지금도 너무 복잡해서 지금 머리에 전혀 줄거리가 잘 서 있지가 않아요. 근데 불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티벳으로 갔는데 티벳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나라와 역사가 있다니 지구상에. 예, 이 발견이 너무 이제 흥미로워서 책도 보고 뭐 유튜브로 또 보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티벳에 불교가 들어가고 뭐 이제 그 티벳이 어떻게 해서 이제 불교로 이제 전 국민이 한꺼번에 마음을 이렇게 바꾼다는 일이 이거보다 신기한 일이 있을까요? 네? 갑자기 그 정복을 하고 약탈을 하다가 갑자기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온 국민이 싹 다 받아들이는. 이거는 그냥 어떤 종교를 선택했다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삶의 방식을 바꾼 그런 나라인데 20세기가 되기 전에는 이제 그런 마음을 키우는 걸로 살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말라야라는 고원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4,000m가 넘고 6,000m 고지에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긴 당연히 먹을 게 공기만 희박한 게 아니라 먹을 게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오려면 고산병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 그리고 와서 먹을 게 없는데 뭐 거기를 굳이 약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됐는데 20세기는 이제 그런 공간적인 불규칙함을 막 뚫을 수 있는 이제 기술이 발달한 거죠. 지금 우리는 온 오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술의 시대, 이게 디지털인데 20세기나 혹은 산업혁명은 이 지구의 오프라인이 갖고 있는 공간적인 울퉁불퉁함과 험준함을 다 뚫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비행기 뭐 그다음에 고속도로 뭐 그런 건축수라고 이제 도로 공법.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거기를 이제 침략을 뭐 처음엔 영국이 먼저 했다가 이제 결국 이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티벳은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티벳 불교가 세상으로 나오게 된 이 과정만 해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히말라야 그 고원 밑에서 했던 특별한 그러니까 전 국민이 수행자인 전 국민이 그 기본적으로 오체 투지를 그냥 6개월 이상 할 수 있는 오체 투지로 그 오지에서 저기 그 라사까지 간다는 거를 평생의 원으로 삼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저기 여기서 뭐 어디야 뭐 부산에서 어디 갈 데가 없네 우리는. 어디를 가지? 오체투지고 뭐 삼보일배고 해서 가고자 하는 곳이 없네요. 있어? 설악산 뭐 이런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히말라야에 사는 모든 사람은 평생의 원이 오체투지로 라사라고 하는 그 라사의 족항사원에 있는 그 부처님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 왜 자마고동가 뭐 그런 거 볼 때 그 정말 6개월 동안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뭐 6개월이 걸려서 계절이 막 바뀌는 그거를 이제 다큐로 이렇게 찍은 걸 봤거든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행자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인구의 3분의 1이 출가를 하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베품이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그런 마음이 이제 티베트인들을 추방이고 아주 폭력적 침탈이지만 이제 세계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인에게 어떤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삶의 지도 이런 거를 주었구나. 그게 이제 왜냐면 지금 달라이라마 14세가 그 이제 티벳을 라사를 탈출한 지 60년이 되셨어요. 24살에 나왔거든요. 지금 84세예요. 60년 동안 엄청난 일이 있었으나 그냥 멀리서, 왜 우리는 중화 문명권의 이 뭐랄까 반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세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티벳은 먼 나라라고 인지를 하고, 심상의 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띄엄띄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책에도 쓰고 했으나, 그거를 약간 뭐라고 할지 굉장히 특별한 어떤 거,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한 채로 이제 살다가 갑자기 이게 왜 일어났는지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작년 말부터 뭔가 내년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이랬는데, 뭐 그거 해마다 봄이 오면 늘 하는 거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영어 공부를 하는데 왜 달라이라마 홈페이지를 보게 됐는가. 이게 그 경로가 생각이 안 나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뭐 특별한 마음이 없는데 그냥 클릭이 됐다는.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그냥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뭐 인연이다, 뭐 전생의 인연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시야가 넓어졌는데, 이렇게 이제 시야가 막 넓어지면서 이제 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회로의 변환이 일어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박장근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죠. 뭐냐면 내가 그걸 공부해서 얘기를 좀 해줬더니, 책을 나한테 이제 막, 근데 책이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중고도 있고 뭐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기가 옛날에 그걸 다 사놨다는 거예요. 안 읽었지. 근데 소장을 하고 있어. 그 책을 갖고 오고 중고를 다 뒤져서 내가 이것 좀 구해줘. 그러면 한 기본적으로 10권, 20권이 저기 책꽂이에 쌓여있고. 이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장금이가 티벳이나 불교나 달라이라마 얘기를 달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사놓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구할 수 없는 완전히 절판된,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20년, 30년 전에. 왜냐하면 달라이라마가 59년에 이제 여러분이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익숙해져. 59년에 이제 라사를 탈출해. 이 전 세계적인 탈출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89년에 저기 노벨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의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나이는 24살에 이제 나왔으니까 그때가 54세쯤 되잖아요. 그 이후 뭐 그때까지도 이제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었지만,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 게, 그 91년인가 90년에 소비에트가 붕괴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기 탈출해서 노벨상을 받을 때까지의 그 시간은 냉전의 극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엄혹했는지 좀 짐작은 전혀 안 될 거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냉전, 그러니까 양 진영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폭력적 대결. 그래서 핵무기를 대량으로 서로 경쟁을 한 거잖아요. 체제 경쟁뿐 아니라 뭐 스파이, 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게 CIA하고 그 저기 크렘린 저기 뭐야 KGB. 아 이제 발음도 안 되네. KGB 없어졌나 봐. 네. 그걸 우리는 이제 제일 무서운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데가 미국 CIA 그리고 저기 크렘린 궁에 있는 러시아의 KGB. 그러면 뭐 거긴 정말 거의 염라대왕이 있는 곳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냉전이 해체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아마 이제 더 활동도 활약도 이제 노벨상이라는 게 그런 어떤 위상을 주는 그런 효과는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이니까. 그러니까 그 엄혹한 시대에 비폭력을 끝까지 유지했다. 이것도 진짜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어느 쪽에서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활동을 더 벌이셨으니까 이제 책이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고 번역이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거를 다 쟁여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죠. 네, 달라이라마도 이 예측을 못하는 그런 살았는데 하나도 안 읽었다고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사실. 네. 읽지 않는데 그걸 그리고 지금까지 안 버리고 갖고 있다가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게 이제 들어와서 이제 탐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읽을 때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저의 물론 이제 제가 그 사이에 뭐 늙기도 하고 책을 좀 쓰기도 했고 공부를 좀 했으니까 당연히 다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인과가 당연히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제 안에서 이제 화학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 뭐 티벳 역사 얘기도 하고 티벳의 신화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달라이라마 얘기도 하고 불교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정말로 그냥 이제 실개천들인 거예요. 그 얘기를 주변에 이제 이렇게 막 하다가 보니까 이 얘기를 좀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일단 얘기가 엄청 재밌어요. 그건 확실해요. 안 믿는 이 표정들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너무 신기해요. 이 얘기들이. 근데 이게 20세기 그리고 21세기 동시대에 이런 걸 겪는다는 게 너무나 매일 신기해요. 매일.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이런 신화, 티벳의 신화, 티벳 불교, 티벳이 겪은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은 그 아주 예전에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있었다. 이렇게로는 많이 그 뭐 비슷한 거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또 부처님의 일대기를 볼 때도 진짜 2600년 전이니까 약간 뭐 그러려니 하는 게 있어요. 감동을 받으면서. 근데 이 동시대성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류를 우리가 하는 공부나 우리의 인식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문학이나 뭐 민담 전설 그 민담 전설 같은 얘기도 너무 많아요. 그것도 그냥 티벳 사람들은 일상으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뭐 대표적인 게 환생이라는 것은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이거는 과학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실현화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런 거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제 불교가 뭐냐 그러면 심리와 논리학이라고 아주 거듭거듭 강조를 하는데 중국 불교를 배울 때는 그런 느낌을 안 받았거든요. 마음에 대한 탐구인데 그건 제가 이제 중국 불교 공부를 안 해서 이거는 좀 지금 제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떠드는 게 많기 때문에 절대 제 말을 내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알아서 공부를 해서 알아서 타개를 하면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거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실시간 중계에 가까워요. 어제 책 본 걸 지금 보니까서 얘기해요. 지난주 이렇게 한 거 해서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또 이게 조작되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는데 그 중국 불교는 왠지 마음이 굉장히 좀 추상적이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갑자기 훅 깨닫지 않는 한 이거는 뭐 공이고 뭐 심이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그 티베트 불교는 아주 잘게 쪼개서 논리적으로 마음을 분석해서 공을 체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논리학, 심리학을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기 전에 이제 그 달라이라마 유튜브를 이제 6월 7일인가 그때 동남아시아 청년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토크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걔들 뭐 질문하는 내용은 뭐 비슷해요. 뭐 공부하고 뭐 수행을 어떻게 병행합니까? 뭐 이런 수행이라는 걸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인데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애널라이즈 분석해라. 스터디 리사이트 그러니까 암송하고 이게 절대 제가 영어가 안 들려서 제가 들리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가 공부하고 분석하고 암송하고 이게 너무나 유스풀하다. 그 얘기는 어떤 그 법문에도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지성이 영성으로 이어진다는 걸 이렇게 진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탐구와 실험을 한 그런 불교가 저는 조금 그런 불교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명상으로 막 해서 하한거 동한거를 막 해갖고 막 갑자기 돌파해서 막 한순간에 깨닫고 이게 이제 선불교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닌 거니와 그렇게 하면 세상과 어떻게 소통을 하지 이게 저는 항상 걸렸는데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저에게 이제 새로운 이제 비전을 주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제 거라든가 뭔가 이렇게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뭐 양자역학이 나오고 뭐 그러니까 과학이나 분과학이 나오는데 그 안에 이제 일상의 수행과 그리고 왜 사람이 자비심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가라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공부가 다 이렇게 섞여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의라고 하면 내가 강의는 뭘 정리해서 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 정도로 머리에 정리가 되면 그냥 저 혼자 알고 있겠어요. 그냥. 네. 그리고 책으로 딱 쓰면 책으로 쓰면 나는 좀 이제 권위자가 되지만 여러분은 읽어봐야 다 기억 안 나요. 어차피. 그게 이제 엘리트와 이 대중이 분리돼 있으면 책으로 아무리 내봤자 책을 읽고 이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광의를 10년 안에 열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공부해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계를 하자 이렇게 된 거고 세미나를 하자니 책이 특정한 게 없어요. 장금이가 저에게 준 책들은 일단 다 팔지 않는 중고 시장에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책에 어떤 게 딱 그 교재라고 할 수가 없는 그것들을 막 이렇게 관통하다 보면 요런 얘기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신기한 건데 그렇게 정리된 책은 없는 거죠. 아마 이제 달라이라마나 티베트인들은 자기들의 삶과 사상이 역사가 이렇게 재미난 얘기가 된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행설수설이라는 그런 새로운 장르를 개발을 했고요. 오늘의 이야기 안에서 몇 개의 키워드만 그냥 인지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뭘 적으려고 하는데 적지 마시고요. 저도 판서를 안 할 거예요. 일단 귀찮기도 하고 듣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검색을 하세요. 물론 다 무음으로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이제 공부에 들어갈 때 제일 큰 장애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핵심은 들어가면 인간이라면 다 통하는 것이에요. 그게 물리학이든 뭐 수학이든 뭐 종교든. 근데 뭐가 장애냐면 이 담을 넘어야 되는데 담에 있는 철조망이들. 철조망이 뭐냐면 그 언어들이에요. 언어. 그러니까 제가 14대 달라이라마 이러면 불교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지만 14대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손 들어봐요. 여기. 아는 사람. 응. 뭐 아실 거고. 14대 달라이라마. 14대 달라이라마의 이름. 14대니까 달라이라마는 어느 정도 보통 명사처럼 이거나 뭐 어떤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할 텐데. 달라이라마라는 뜻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익숙해지면 그 장벽을 간단히 넘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보편적 지혜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다기보다 내가 마음의 방향을 못 바꾸는 거지 내용이 난해한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공부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 갖고 그것 때문에 막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가 포기를 해버리는 거고 거기에 뭔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대단한 게 있는 거죠. 대단한 거는 넣으면 별로 없어요. 그냥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워밍업에서 필요한 그런 기본 자세 요거를 익히는 그 과정이 이제 좀 긴 곳이 있고 이제 짧은 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대 달라이라마라고 하면 이 안에 정말 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 이거는 13대 달라이라마의 환생이다. 일단 바로 가까이. 그 앞에 가면 1대부터 계속 환생을 했다. 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달라이라마는 몽고로예요. 우리와 아주 가까운 몽고로. 그런데 라마는 이제 승려라는 뜻이니까 뭐 승려 스승이죠. 근데 달라이는 예, 지혜의 바다? 바다라는 뜻이 바다와 같은 지혜를 품은 스승 이런 뜻이 되겠죠. 달라이라마. 이 몽골에서 이 명칭을 하사선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티벳에서 그걸 최고 지존의 언어로 그냥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몽골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바로 징기스칸하고 직접적인 게 아니라 징기스칸의 후예 하고 이 티벳하고 티벳 불교하고의 긴밀한 관계가 이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로 티벳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마음의 귀향처를 달라이라마로 이렇게 딱 향하게 한 그거를 통치의 제도로 만든 게 달라이라마 제도입니다. 제도. 그러니까 환생자를 찾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 얘기는 이제 환생만 가지고 따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는 선출을 한다. 그 다음에 왕조는 뭐예요? 세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쿠데타로 뒤집어 엎든지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뭐. 네. 외국에서 뭐 외세에 의해서 뭐 이렇게 막 꼭두각시로 세워지는 정권도 있고. 그런데 이 달라이라마가 사망을 하면 이분은 승려니까 당연히 세습은 불가하죠. 그러면 다른 훌륭한 뭐 다른 승려를 뽑아서 이렇게 한다. 그럼 좀 이해는 되잖아요. 그때 당시 최고의 고승을 찾는다. 근데 그게 아니고 10개월 뒤에 정확히 10개월 뒤에 환생자를 찾아내서 10개월이 이제 다시 태어나는 이제 그 시간인 거죠. 그래서 환생자를 찾아서 이제 그 아기죠, 아기 2살 3살 된 그 아기를 저기 달라이라마에 즉위시키고 5살 6살에 보통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의 그 교육. 그 다음에 이제 15, 18이면 직접 통치를 하는. 원래 승려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존재인데 통치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인데 안 신기한 눈치네. 이게 너무 지금 충격으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뭐 한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다 그러면 그런 뭐 아주 소수민족의 특이한 사례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그 제도가 진행이 됐고 그분이 지금 84세 그렇게 이제 환생 시스템을 통해서 발견된 아이가 이제 4살 반에 즉위를 해서 15살부터 이제 직접 이제 군주가 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르마 킹이죠. 다르마 킹. 법 왕이 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전 세계의 어떤 사상적, 정치적 지형의 그 험난한 와중에 그런 상과 사상을 전 세계에 이렇게 전파했다는 현존하는 걸 쉽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약간 이제 사소하지만 이런 질문이 들어야 돼요. 달라이라마를 그러면 티베트어로는 뭐라고 하지? 이런 질문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몽골어니까 들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그게 쿤둔이에요. 쿤둔. 네, 쿤둔에 대한 얘기도 또 한참 할 건데 그 마틴 스콜세지라는 거장이 이미 아주 오래전에 달라이라마 일대기가 아니라 탈출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헐리우드에는 그 달라이라마의 열렬한 팬이자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일단.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기꺼이 만든 거죠. 그러면 쿤두는 무슨 뜻일까? 이게 달라이라마는 바다와 같은 지혜의 스승, 바다, 지혜와 바다 이런데 쿤둔, 이 뜻을 알면 또 알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티베트어로 쿤두는 현존이래요. 어디에 있어도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한다. 이거는 그 달라이라마라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이제 몽골에서 그 이름을 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에는 쿤둔이라고 했으면 이 언어로는 전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기는 어려워요. 달라이라마가 발음이 훨씬 잘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언어가 이렇게 입에 이렇게 붙들어서 보편적인 이 흐름을 만들어야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거든요. 또 언어도 물과 같은 거예요. 쿤두는 너무 멋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발음에는 이게 저는 약간 무슨 만두 이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처음 쿤두. 그 뜻을 하니까 막 감동이. 약간 이런 거는 이제 비의적으로 남겨놓고 모든 사람은 그냥 달라이라마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아주 멋진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이름이 일으키는 이제 그 실개천 그런 이름의 물결 이런 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저도 이름을 곰숙으로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 때문에 망상을 일으키지만 이름이 또 그 망상을 벗어나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 하나하나를 좀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 지금 시작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14대 달라이라마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13대고 12대고 그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공부를 해보니까 14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호고 그 안에 이제 역사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쿤둔이라는 그 언어, 그것도 하나의 이제 장벽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티벳을 잘 모르잖아요. 티벳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티벳 지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티벳 지도 이런 검색을 하면 중국하고 인도 그 사이에 있는 이게 그 밑에 네팔,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틈틈이 검색을 하라는 얘기. 그리고 티벳의 수도가 어디예요? 잘 모르는 거죠. 라싸. 라싸는 신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라싸도 중요한데 라싸에 있는 포탈라궁. 이게 이제 달라이라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포탈라궁을 딱 치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달라이라마 홈페이지에 있는 포탈라궁이 제일 그 카리스마가 그 웅장함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잘 찍은 것 같아요. 그게 4,000m는 좀 안 되는 설원인데 라싸가 그 평원, 그 고원의 평원이죠. 고원. 우리가 들레지 갔다리 할 때 맨날 듣는 그 고원이라는 게 뭔지를 이 티벳 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유목민이 뭔지도 진짜 징기스칸을 통해서는 너무 이게 전쟁 기계라서 이게 좀 당혹스러운데 티벳을 보면 유목민이 뭔지를 실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라싸의 대평원의 세계 건축물 중에도 정말 이렇게 웅장한 게 드물다고 하는 그게 포탈라궁인데 그 포탈라궁이 높이도 높지만 안에 들어가면 거의 한 도시가 있대요. 거기 제일 끝에 이제 달라이라마 처소가 있어요. 자, 이제 이런 거나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언어들, 달라이라마가 탈출한 곳은 노블링카라는 궁전인데 여름 궁전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포탈라궁은 겨울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교 책을 보면 그 부처님도 시타르타 왕자 때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그 다음에 우기 때 보내는 궁전, 세 개의 궁전에서 화려함을 극을 다 누렸다. 이런. 그러니까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궁전을 이렇게 계절별로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런 게 하나의 이제 그 인도 문화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뭐요? 서장 자치구로 돼 있죠. 서장이 티벳의 옛 이름입니다. 예. 옛날엔 토번, 서번, 서장 이런 이름, 장조 이 장자가 들어가면 다 티벳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리고 라싸.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그 기본 키워드를 하고 달라이라마를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티벳 독립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 살라고. 티벳을 지원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온 사람들에게 스스로 행복해지라고 하는, 이런 국가 수장은 뭐지? 이게 그 하나의 그 어떤 티벳의 어떤 스님, 한 파가 그렇다든지 뭐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 통치자는 아니었잖아요. 어떤 특별한 종교 단체를 이끈 분이지. 그런 분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이제 생태주의나 뭐 어떤 거기에서는 뭐 삼보일배하고 할 수 있어요. 국가 수장이 이렇게 할 수 있나? 그게 이제 너무 놀랬고, 그 또 하나가 대체 적이 아니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겠는가? 그 말도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심 너무 좋잖아요. 자비심을 지금 거부하는 사람 있어요. 난 자비가 싫어. 무자비한 게 좋아. 응. 나에게 무자비하게 대해줘. 이러면 변태구나. 이러면서 자비, 사랑 나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나한테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그냥 자비를 포기하죠. 사랑을 포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전곡을 팍 찌른 거지. 적한테 베풀어야 자비지 내 편인 사람한테 뭔 자비를 베풀어.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이라는 건 모순이에요. 가족은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뭘 사랑을 또 해? 네.
그러면 그건 되게 인위적이고 조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의 비극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연인끼리도 사랑을 특별히 더 한다는 게 웃기는 일이죠. 서로 뭐 꼴려서 미치려고 그러는데 뭔 사랑을 더 해. 사랑은 내가 불편한 사람, 네.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적한테 하는 거라고. 야, 그래서 이런 종교, 이게 진짜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한 건데 이걸 진짜로 지키는 분이 한 나라의 통치자라고? 이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근대성 기원을 찾아서의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쓰고, 민족주의를 넘어가는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사실 그걸 믿은 게 아니라 참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또 이제 인연이 아주 미미하게 이어진 게 뭐냐면 열하일기. 이제 제가 열하일기로 드디어 이제 백수에서 고전 평론가가 되었는데 알고 계세요? 되지 않습니까? 네. 뭐 전혀 뭐 무관심해. 네. 그 열하일기를 이제 열하일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연암이라는 이제 스승을 진짜 만났죠. 정말 이제 앞으로 티베트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승과 제자의 문화예요. 네. 가족이 아니고, 그다음에 군신이 아니고, 또 뭐 있죠? 가불은 당연히 사제관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게 스승과 제자 관계라는 게 없구나. 한국인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연민을 느꼈어요. 여러분도 고전에서 스승을 만나세요. 저는 이제 연암을 만나서, 그러면 스승은 어떤 거냐면 완벽하게 의식주와 삶의 모든 걸 다 지혜주, 죽음까지도 다. 그게 티벳에서 스승이에요. 근데 저는 연암 때문에 진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저의 의식주를 해결해 줬잖아요. 열하일기가. 그리고 그걸로 이제 끝나고 이제 다른 고전으로 저는 계속 갔다고, 동의보감 뭐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는데 또 열하일기로 또 돌아와야 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이죠. 그때 이제 나는 이제 서유기로 갈 거고 이제 다른 인류학적 그 탐사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저기 갑자기 그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청년 연합 그 청년 백수의 원조인 것 같다고 그걸 써달라 그래갖고 연암 자료를 다시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진짜 끝났겠지 했는데 티베트 불교를 딱 제가 배우는 순간 열하일기에 있었던 그 티베트 불교에 관한 기록, 그게 갑자기 쫙 이제 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때도 놀랐어요. 2003년에 그 열하일기를 쓸 때 티벳에 대한 이제 그 자료가 이렇게 많은 건 너무나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조선은 티벳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지정학적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진족하고 만주 거기지, 오랑캐라. 뭐 몽골은 이제 그 원나라가 돼서 고려를 이제 한 몇백 년 통치를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티벳은 뭐 마주치는 지점이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그 연암은 중국을 갔는데, 꿈에 그리던 중국을 갔는데 또 열하를 가게 된 거예요. 이것도 진짜 정말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느닷없이. 그래서 열하를 갔더니 이제 뭐 온통 이제 소수민족들이랑 뭐 다 왔죠. 이제 청나라 황제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거기 티벳 법왕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황제가 스승으로 떠받들고 조선 사신단한테 아련의 기회를 줬어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지금도 달라이라마 직접 만나서 비단 수건을 바치고 하는 이거를 한번 만나는 게 티벳인들의 소망이래요. 평생에 단 한 번. 그러면 업장이 소멸된다.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중국의 사대부랑 황족들도 못 만나는 분을 황제의 스승, 그걸 조선사진단한테 준 거예요. 조선사진단은 뭐 정말 배짱은 두둑해.
저런 그 이단에 그 거방 따위한테 머리를 어떻게 숙이냐 뭐 이런 어우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한국인이 기죽어서 살았다는 말은 절대 그거는 일제가 조작한 역사예요. 한국인의 뭐 정서가 한이니 어쩌니 뭐 애련이니 뭐 이런 거는 그 일본 미술학자 그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그분이 만난 사람들이 그 청수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거지. 그 일제 때니까 뭐 사실 일본 사람 앞에서 뭐 웃고 그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역사를 보면 특히 열알기를 보면 한국인은 정말 이거는 이 패기가 아니라 이제 이 오기 오만 이거는 도대체 뭐지? 이 터무니없는 진짜 근자감의 끝장이에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존감. 그래서 이제 막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그때 연암도 이제 슬슬 끌려갔죠. 끌려간 게 아니지.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그래서 진짜 그 법왕을 만난 거예요. 만났어. 그래서 그걸 다 기록을 했고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 아, 세상에 저런 법왕이라는 존재가 있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이제 찾아 헤맨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중국인들, 몽고인들한테 들은 티베트 불교와 법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게 이제 11개 이제 세 챕터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양적으로나 이게 압도적인. 연암은 자기가 마주친 타자에 대해서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11기 리라이팅을 할 때,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 이제, 연암 달라이라마를 만나다.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그 챕터를 이제 썼는데, 달라이라마를 만난 게 아니고, 판첸라마를 만났는데, 저는 판첸라마나 달라이라마나 비슷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중국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지금은 판첸라마를 잘 모르잖아요. 지금 11대 판첸라마에 대해 아는 분 없죠. 그 여기에 또 굉장한 또 미스테리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까지 해놨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거기에 트럼프와 폼페이오 장관도 지금 섞여 있는데 이 얘기 요거 하면 그냥 그 6강 끝나겠는데. 그래서 저기 이제 아주 그냥 피상적으로 저는 이제 그걸 정리했고 이거는 너무나 신기한 자료다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금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그때 중국인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가 이제 드러났고 반은 거짓말, 반은 다 풍문으로 들은 가짜예요. 제가 판첸라마와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서로 릴레이로 그냥 통치하는 법왕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계열의 환생자고 판첸라마라는 그 뜻은 판첸이 위대한 학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통치권과 관련된 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1인자, 2인자가 환생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리턴 매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분이 성인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할 때 다시 환생자를 찾고 이렇게 하면 딱딱 맞아. 그게 아니에요. 판첸라마는 판첸라마체로 환생을 찾고 달라이라마는 달라이라마대로 찾아요. 그러면 달라이라마가 이제 열반에 들어서 그 다음 시기까지의 공백은 섭정이 합니다. 통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걸 완전히 그때 중국인들도 그렇게 했고 심지어 제가 2020년 5월 달에 그 뉴스 기사를 봤더니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남의 나라 얘기는 대충 한다. 이거는 다 똑같은 거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노르웨이하고 스웨덴 구별 못하고 그냥 북유럽 이렇게 하잖아요.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그게 이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유럽 사람은 뭐야?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뭐가 달라? 특히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오해하면 바로 칼을 내잖아요. 뭐가 달라? 우리는 맨날 뭐 핀란드나 스웨덴 구별 못하는데 둘 사이에 아주 긴장 관계가 있어요. 노르웨이와 스웨덴도 말도 못하게 서로 축구할 때 난리도 아니래요. 한일전처럼. 그러니까 티벳은 지금 이렇게 현존하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대충 하는구나. 대충.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고 그게 이제 타자들한테는 안 중요한 거죠. 뭐 달라이라마든 판첸라마든 뭐 이런. 그런데 요거를 이제 미세한 디테일 그거를 찾아내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고 어떤 점에선 정말 우리 한국인의 문화적 위상과 신성 이런 것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됩니다. 우리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